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수강호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영재원 탐구보고서나 논문과제 그리고 시대회 탐구보고서 같은 거 도와주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보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수학교과가 개정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번에 수학교과가 2022년에 개정이 돼서 2024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2009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개정이 됐었는데 그 개정 과정은 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쉽게 배울까, 단계적으로 배울까 하면서 교체가 됐던 그런 교과 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고등학교 과정이랑 지금 애들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2008년에 대학을 가면서 그 전 교육과정을 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순서도 뒤죽박죽 돼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피타고라스랑 삼각비 같은 경우는 중3 때 연달아서 배웠었는데 그게 쪼개지면서 중2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중3 때 삼각비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다 한 방에 어려운 거를 배우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차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계속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분석한 수학 교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사교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수포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다 개정이 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애들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중3 과정이 중1 과정으로 내려갔고 재도입된 게 사라진 증명이라는 용어, 아직 애들은 증명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중학교까지는 어찌됐건 아이들이 암기 과목 같다라고 느끼는 단계에서 수학이라는 거는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깨보자 하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갔던 최대-최소 문제, 이차함수 최대-최소 문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를 배우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배우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또 고등학교 1학년 행렬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행렬에서 포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처음에 집합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합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함수 나오고 행렬 나오고 이러면서 다들 포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등학교 개정이 됐을 때 고등학교 과정은 아마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1학기 과정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들도 학교에서 1학기 과정을,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이죠. 그거를 학기 내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도형의 방정식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 앞으로 빠지고 하면서 더 어린 아이들이 어려운 난이도의 수업을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빼놓은 거예요. 이 표는. 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음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요. 음수의 개념을 이제 자세히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수직선을 표현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키면서 뺄 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음수랑 양수를 더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는 되게 쉽다. 쉬워요. 그거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시키기도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1차 함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1차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랑 체감 난이도를 보면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흥미가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막 함수가 뭐지? 그래프가 뭐지? 내가 왜 숫자 놀이 하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수학은 함수에서 시작해서 함수에서 끝나는 학문이에요. 모든 지금 뭐 여기서 빔 프로젝트가 빔을 쏴주는 거, 그리고 공기의 흐름, 제가 말하는 거, 음성이 전달되는 거 모두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수학을 배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가 떨어지고 너무 어려워요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과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애들은 수월하게 넘어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월하게 넘어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조금 떨어지죠.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중학교 과정을 그냥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중학교 과정을 조금 더 심화되게 풀어봐라. 너네가 더 어려운 거 할 거니까 지금 연습 단계야 라고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조금 떨어졌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가니까 확 늘어나죠. 그때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시그마, 극한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들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꾸역꾸역 버티다가 마지막 고3 가서 이제 놔버려요. 이거 붙잡고 있느니 다른 거 성적 올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놔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고1 때까지 탄탄하게 해놔야 고2, 3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대학교 1학년 공대를 가면 공대나 이학계열 대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학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 미적분학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비싼 등록금까지 내가면서 고등학교 때 과정을 또 배울까요? 애들이 몰라요. 몰라서 같은 동등한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포기했던 애들은 결국 가서 또 해야 돼요. 결국 가서 또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른 애들은 다 끝내고 와서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와서 이거 왜 또 배우지? 엄청 쉽네? 이러면서 성적 상위권 유지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놀면서 과제도 그냥 집에 가서 금방 끝내고 그럴 텐데 포기하는 애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애들 과외 많이 해요. 모르니까. 미적에 대한 과외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외로 뭐 문과 가서 경제학과 간 애들도 미적에 대한 과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외 뭐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결국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판별식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근이 몇 개냐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하나도 없는지를 판별하는 공식이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중근 한 개의 근을 갖는다. 그리고 한 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콕콕 찝어줘요. 그래서 애들은 이것만 보고 학원에서도 물론 그렇게 가르치겠죠. 두 개의 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판별식 쓰면 된다. 판별식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은 그냥 공식에 맞춰서 써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문제인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판별식에 관한 문제예요.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는 근의 개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이제 문제를 보고 너네가 뭘 써야 되는지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중학교 과정까지는 고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고기를 구워서 이건 어떤 부위야 하면서 숟가락 위에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단계예요. 고등학교 과정은 덩어리 고기를 준 다음에 이 부위 뭔지 알아? 너 많이 먹었던 건데 어떤 거 같아? 먹어보고 한번 판단해봐 라는 단계고 대학교를 가면은 돼지를 한 마리 줘요. 분해해봐. 난이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랑은 조금 다를 건데 요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에 대해서 연계된 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처음에 자연수, 정수 배우고 계산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함수, 여기서 1학년 때 함수가 처음 나오긴 하는데 그냥 정비례, 반비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려주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서 단항식, 다항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합치고 쪼개고 곱하고 해볼까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이 단항식과 다항식 단원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3학년에 처음 배우는 무리수, 제곱근, 루트라는 개념은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왜 유리수 말고 무리수가 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얘를 계산까지는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무너진 이 단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다,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한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찾는 게.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선생님은 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이해가 잘 안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어려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올해 수능 20번 문제예요. 자, 올해 수능 20번 문제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국어를 독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그냥 한번 국어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 T에 따라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이어질 거다.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속도, 시간에 대한 함수 속도 함수랑 시간에 대한 가속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된다.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0에서 2까지 시간이 0에서 2까지래요. 그리고 밑에는 시간이 2부터래요. 그럼 얘를 같은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은 연결된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가속도라는 함수,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랑 거리랑 중간에 뭐가 있다 했죠? 속도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거리를 알기 위해서 둘 다 속도 함수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가속도 함수를 맞추기보다는 속도 함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 함수를 적분해요. 적분한 다음에 합쳐버리면 0에서부터 끝까지 범위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그 상태로 이제 그것만 바꿔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면 요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적분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 무리하게 선행학습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애들이 문제의 뜻을 몰라요. 이 단어 뭐예요? 제가 수가모, 초등부는 수가모에서만 가르쳤었는데 애들이 단어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요. 숙제를 내주면 저 이 단어들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왔어요.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국어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보 전달만 딱딱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선행학습, 그럼 다들 많이 궁금하잖아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몇 학년 되면 어디까지 끝내고 몇 학년 되면 어디까지 끝내야 된다 라는 거 다들 물어봐요. 늘 수업 상담할 때 늘 우리 아이 여기까지 했는데 빠른 건가요? 다른 아이들은 어디까지 갔나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너 어디까지 배웠어? 어디까지 배웠어? 라고 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 수투까지 끝낸 애들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진도반 가서 나 이 책 한번 봤어. 이게 끝인 거예요.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수업만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준에 맞는 선행학습은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가. 다른 애들이 빨리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빨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속도도 다 다르고 아이들이 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뇌가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해하는 속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아이는 저만큼 배웠고 우리 아이는 요만큼 배웠고 저 아이는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빨리 풀고 우리 아이는 늦게 푼다 라는 거 다 배제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공식 암기로 다다다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은 시간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개념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근데 주변 애들이 문제를 너무 빨리 푸니까 내가 그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할 틈이 없고
애들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서 봐요. 어떻게 푸는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중에 문제를 못 풀고 있으니까 선생님 절로 가세요. 이러면서 문제를 안 풀어요. 그냥 놔버려요. 근데 저는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그냥 풀어봐라.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 한다. 너의 생각을 보고 싶다. 근데 애들은 이제 주변에 너무 많이 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가 힘들어요. 그거 부모님이 깨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깨면 안 돼요. 애들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게 빨리 푸는 애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쟤 되게 잘하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그냥 문제에서 어떤 공식이 나오는지 그냥 다 통으로 외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등학생들이랑 문제 같은 시간에 풀면은 제가 더 느린 경우가 많아요. 애들은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이 돼 있고 단어 하나하나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냥 여기다 공식 때려 박으면 답이 나오겠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거랑 애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푸는 속도가 늦다고 해서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 반복이에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가. 무너지는 곳을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 중학교 3학년 거까지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이랑 같이 배워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푸는 거 보니까 나중에 숙제 검사를 하거나 테스트를 보거나 했을 때 이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 지극 정성인 거예요. 그냥 통계표예요. 이 부분 약하다, 틀린다, 자꾸 틀린다. 그게 한 3-4번 반복돼야 이제 엄마들은 느끼겠죠? 우리 애가 이게 부족하네. 다른 학원, 이 단계 다른 학원 찾아봐야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쳇바퀴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테스트를 봤는데 이 아이는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 반에서 진도를 나가야 되니 집에서 따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엄청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숙제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엄마가 숙제 검사 해줘요. 엄마가 채점해주고 틀린 거 체크해주고 다시 풀어봐라 해주고 하는데 그럼 애들은 맞출 때까지 풀겠죠. 맞출 때까지 푸는데 그냥 때려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문제별로 난이도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B등급은 자꾸 틀리는데 A등급은 맞아. 그런 경우에는 A등급 어떻게 풀었어? 라고 엄마가 물어봐야 돼요. 애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고 엄마가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축약이라고 했어요. 1, 2, 3학년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한테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몰라도 아이가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이해할 정도, 내가 완전 까먹었던 게 상기됐을 정도면 아이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착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착각 현상. 우리 다 대학교 가고 1, 2학년 지나고 나서 더 어려운 수학 배우고 뭐 미분방정식 배우고 뭐 공업수학 배우고 뭐 그러고 나서는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그냥 풀지. 수능 엄청 쉽지.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무리하게 선행을 나가다 보면 나 고2 거까지 했으니까 그 전 거 쉽지. 다 아는 거지. 이러면서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의 수업 태도를 보면은 저 선생님은 나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 저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지?
선생님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나는 이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주변 친구들한테. 근데 실상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다른 애들의 흠을 잡고 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너보다 많이 배우는데 너 왜 잘 푸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해착각 현상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라도 2번을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두고 수업을 하지는 않고 한두 명이랑도 수업도 하고요. 8명 이상으로는 수업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만족스럽게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특강은 중3이랑 고등수학 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는 중학교 1학년도 했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단계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시간을 제가 다른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그 정도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수학 상반을 이번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보통 15회, 14회 정도면 보통 끝나요. 그래서 방학특강, 이번 방학특강에서는 2권을 끝낼 거예요. 1품이랑 A급 수학. 자, 1품 같은 경우는 그냥 중상 정도 되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A급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을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애들한테 A급 수학 던져주면은 A급 수학에서 A단계가 제일 어려운 건데 A단계를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고등학교로 넘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가장 쉬운 거 아무거나 풀려도 돼요. 어떤 책으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책이 좋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가장 쉬운 개념서 하나 보고, 개념서 보고 문제 좀 풀만하다 싶으면 1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품 푼 다음에 블랙라벨이라는 책이 있어요. 블랙라벨로 넘어간 다음에 A급 수학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A급 수학 다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고등수학은 똑같아요. 뭐 개념원리로 해도 되고 수학의 정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수학의 정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수학의 정석 언제 나왔죠? 문제가 많이 안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의 정석도 하긴 하지만 처음에 개념 잡을 때는 개념 원리가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쉬워서 애들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개념 원리로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고등수학 상이 아까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방학 기간에 시간이 많이 안 나와서 그냥 15회로 개념만 얘기해주는 형태로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시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 영재원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영재원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영재원에서 탐구보고서, 논문,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줘요. 영재원을 들어갈 때까지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재원에서 탐구보고서를 하고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과학탐구보고서를 대회에 내요. 많이들 내요. 그럼 요걸 내는 이유는 대학교 1학년 가서 이제 보고서 과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오지 않은 아이들은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몰라요. 교수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조교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선배들도 그냥 내가 썼던 거 그냥 보여줄게 이러면서 넘기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사교육을 고등학교 3학년 때만 받았어요. 사교육을 고등학교 3학년 때만 받았는데 그래서 보고서 쓰는 법 뭐 이런 거를 전혀 배우고 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보고서를 써오래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고서를 냈을 때 3페이지를 냈어요. 20살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가면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주제를 잡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을 넣고 내가 어떻게 탐구를 할 것인지 넣고 이 탐구를 한 결과를 넣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가 이 탐구를 한 의의가 맞는지 이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라는 거 다 써줘야 된다는 거 저는 25살 넘어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때 배운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고 뭐 과학전람회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수시로 하고 있고 뭐 봄부터 과학 탐구 토론대회 뭐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기부에 또 한 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저희가 금상도 학교대회 금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은 주제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수업이 프리과탐부라고 여름방학에 개설이 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 이제 엄마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대회에 내도 되지 않나?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한 주제이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대회 나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금상도 많이 받았고 시대회 대상도 많이 받았고 그런 좋은 경험으로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주제를 찾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적, 과학적으로 어떻게 주제를 찾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탐구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물은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낼 수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한테 뭐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저는 상관이 없고 많이들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해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를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하는 탐구보고서는 수학에 관련된 건가요? 저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공은 과학 쪽, 우주과학 쪽이어가지고 뭐 물리, 화학, 컴퓨터 다 배워서 과학도 보통 과학전라면 수학이 없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에너지, 뭐 생물 이쪽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과학을 하고 있고요. 영재원 탐구보고서 영재원은 수학반, 과학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들어올 때도 있고 과학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보통 네.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중학교 저런 비교과는 뭐 발명, 그 다음에 전람회, 탐구토론 뭐 이런 거 있다는 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네네.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과학고나 이런 대로 지망하려는 아이들은 몇 가지를 준비해도 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보통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준비를 해요. 근데 수상을 하고 그러는 애들은 그런 걸로 본인이 준비하는 애들은 중학교 1학년. 근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 보고서 단계가 끝나야 돼요. 우리 애가 영재고를 준비한다. 그럼 중학교 2학년까지는 끝나야 돼요. 그때부터는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연습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이제 저 여기 수상 목적으로 한번 해볼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주제를 하나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뭘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를 보고서를 쓰면서 배워가고 그러는 거라, 본인이,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서를 쓴다면 본인이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지?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영재원 가면은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요. 그래서 영재원을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영재원의 과제가 보통 여름쯤에 나와요. 여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저번 주 말까지 논문 하나 써라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교수님이 체크해주면서 제출하면서 발표까지 하는 게 영재원의 주된 과제예요. 그래서 영재원을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많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저기요. 네. 중학교는 생기부에 이걸 쓸 수가 있는 건가요? 학교 대회에서 대상을 받거나 학교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쓸 수 있어요. 시대회는 시대회는 지금 개정돼가지고 못 쓰게 돼 있어요. 영재원 다닌 거는요? 보통 영재원 다녔던 거는 안 적고요. 영재원은 보통 초등학교 혹은 중학과정에서 하긴 하는데, 뭘 배웠고 보다는 영재원에서 어떤 과제를 했는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영재고 갈 때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내주면서 보고서를 써와라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통 영재고 자소서를 보면은 자소서 쓸 때 내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어서 이걸 토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보통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보면은 내가 수고학적으로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적으라고 해요. 그거를 보통 요런 보고서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대학교 갈 때 대입자소서, 제가 대입자소서도 봐주고 있는데, 대입자소서 보면은 보통 일반고 나온 애들은 쓸 말이 없어요. 이런 거 연구 과제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영재고를 가고 뭐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결이 있어야 돼, 결. 애들이 과제를 해도 갑자기 통계를 했다가 갑자기 뭐 과학 쪽으로 갔다가 수학을 계속 했다가 과학을 했다가 주제도 과목도 바뀌면 안 되고 간간이는 있어도 되는데, 큰 결은 한 가지 과목으로 내가 계속 집중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게 필요해요. 올해 여름에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통일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중구난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자소서에 묻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대학 갈 때까지 관리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보고서 쓰는 것도 주제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 가지 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나 자소서를 맡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완벽한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궁금하신 점 없나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학원에 문의하셔가지고 저한테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궁금한 거 생기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종석 선생님은 지금 수학하시고 계시는데